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영자라고 합니다. 정말 기가 막혔던 제 이야기 좀 들어주세요. 저는 올해 62입니다. 2년 전에 남편을 먼저 보내고 혼자 살고 있는데요. 평생 음식 하나 잘 못하는 아들이 있어요. 38인 민준이라고요. 그 아들이 5년 전에 처음 결혼을 했는데 그때부터 제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며느리, 이름은 예린이에요. 31이고 화장품 회사에 다니면서 굉장히 깔끔하게 꾸미고 다니는 사람이었어요. 아들이 처음 데리고 왔을 때는 참 단정하고 예의 바르게 인사도 잘 하더라고요. 어머님, 안녕하십니까 하면서 양손으로 선물 상자를 내미는 모습이 얼마나 곱던지요. 한약으로 만든 차 세트를 선물로 가져왔는데 진짜 좋은 걸로 골랐다는 게 눈에 보였어요. 그때는 정말 마음에 들었습니다. 평생 눈치 없는 아들 뒤치다꺼리만 하고 살았는데 이제 좀 속 편하게 며느리가 다 알아서 해주겠구나 생각했거든요. 아들도 그렇게 행복해 보일 수가 없었어요. 어깨를 나란히 하고 앉은 모습이 영락없는 신혼부부더라고요. 혼인신고도 하고 작은 결혼식도 올리고 신혼집은 제가 전세금을 보태줘서 강남 쪽 아파트를 얻었어요. 우리 집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이라 자주 왔다 갔다 할 수 있겠다 싶었거든요. 첫 며느리니까 웬만한 건 다 해주려고 했어요. 혼수도 넉넉히 챙겨주고 신혼여행비도 따로 봉투에 넣어줬어요. 처음 몇 달은 정말 좋았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안부 전화가 왔고 명절 때도 우리 집에 와서 차례상 차리는 걸 도와주고 그랬어요. 김치 담글 때도 와서 배우겠다고 했고요. 어머님이 담그신 김치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 이런 말을 해주면 기분이 얼마나 좋던지요. 그런데 결혼한 지 1년쯤 지났을까요? 뭔가 조금씩 이상한 게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전화 통화할 때 목소리가 좀 차갑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우리 집에 오는 횟수도 점점 줄어들고 와도 예전처럼 살갑지 않았어요. 뭔가 의무적으로 오는 것 같다고 할까요? 처음에는 그냥 신혼 끝나고 안정기에 접어들어서 그런가 보다 했어요. 젊은 부부들은 다 그런 거겠지 싶었고요. 그런데 하루는 아들한테 전화했는데 배경에서 예린이 목소리가 들렸어요. 또 전화 왔어? 맨날 전화 안 해. 이런 말을 중얼중얼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때 가슴이 조금 섬뜩했어요. 설마 그런 뜻은 아니겠지 하면서도 뭔가 불안한 기분이 들었거든요. 2년 전 2월이었어요. 남편이 갑자기 쓰러져서 응급실에 실려간 일이 있었는데 그때 우리 부부에게 연락을 했는데도 1시간이 지나서야 병원에 나타났어요. 회사에 중요한 미팅이 있어서 빨리 못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둘 다 평상복 차림이었어요. 회사 미팅이면 정장을 입고 있어야 하는데 말이에요. 그때부터 뭔가 수상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돌아가신 건 2년 전 5월이었어요. 폐암이었는데 3개월을 못 버티고 가셨어요. 장례식 때 예린이는 정말 슬퍼하는 것 같았어요. 눈물도 많이 흘리고 제 손을 잡고 어머님, 제가 옆에서 힘이 되어드릴게요 라고도 하고요. 그때는 진짜 고마웠어요. 역시 우리 예린이는 다르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장례를 치르고 49제까지 모든 게 끝나고 나니까 확실히 달라졌어요. 전화를 해도 받지 않을 때가 많아졌고 받더라도 어머님, 저 지금 좀 바빠요 라며 금세 끊어버렸어요. 집에 오라고 해도 회사 일이 너무 많아서 라는 핑계만 댔고요. 혼자 있으면서 이런저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혹시 제가 뭔가 잘못한 게 있나? 예린이한테 상처가 되는 말을 했나? 곰곰 생각해봐도 딱히 그런 기억은 없었어요. 오히려 평소보다 더 잘해주려고 노력했었거든요. 그런데 정말 이상한 일이 하나 있었어요. 지난 4월 어느 비 오는 토요일이었는데 갑자기 아들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우리 주말에 드라이브 갈까요? 예린이도 오랜만에 어머니 뵙고 싶어 해요 하더라고요.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그래, 역시
우리 예린이는 착한 애구나 싶었거든요. 그날 오후에 차로 데리러 온다고 했는데 정말 비가 억수같이 내렸어요. 우산을 써도 소용없을 정도로 말이에요. 차에 탔는데 예린이가 앞자리에 앉아서 인사를 했어요. 그런데 뭔가 표정이 어색했어요. 웃기는 웃는데 눈은 안 웃고 있다고 할까요? 그리고 운전하는 민준이도 평소보다 말수가 적었어요. 어디로 드라이브 갈까요? 했더니 경부고속도로 타고 좀 가볼까 해요. 날씨가 좀 그렇긴 한데 차 안에서 음악 들으며 이야기나 하면서요 하더라고요. 그래서 좋다. 오랜만에 우리 셋이 함께하는 시간이네 했어요. 차가 고속도로에 진입했는데 비는 더 심하게 내렸어요. 와이퍼를 빠르게 돌려도 앞이 잘 안 보일 정도였어요. 그때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기 시작했어요. 평소에 민준이는 비 오는 날 운전하는 걸 정말 싫어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폭우가 내리는데 굳이 드라이브를 가자고 했다는 게 좀 이상했어요. 1시간 정도 갔을까요? 한 휴게소에 차를 세웠어요. 잠깐 화장실 다녀올게요 라고 했는데 둘 다 같이 내렸어요. 저도 화장실에 가야 해서 따라 내렸죠. 비가 너무 와서 우산을 쓰고도 금세 젖었어요. 화장실을 다녀오는데 주차장에 우리 차가 안 보이는 거예요. 이상하다 싶어서 이리저리 찾아봤는데 정말 없더라고요. 그때 뭔가 섬뜩한 기분이 들었어요. 설마 하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거든요. 급하게 휴대폰을 꺼내서 민준이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그런데 전화가 안 받아지더라고요. 1번, 2번, 3번. 계속 전화를 걸어도 현재 통화 중이거나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 라는 멘트만 나왔어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제 친아들이 저를 빗속에 버려두고 갈 줄은. 휴게소 매점에서 한참을 기다렸어요. 혹시 차를 다른 곳에 주차해 놓고 제가 못 찾는 건 아닐까 싶어서 구석구석 다 찾아봤거든요. 비는 계속 쏟아지고 있었고 우산도 별로 소용이 없었어요. 온몸이 다 젖어서 춥기도 하고 무섭기도 했어요. 1시간이 지나도 오지 않더라고요. 그제서야 정말로 저를 버리고 간 거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처음에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아무리 그래도 친아들인데 어머니를 이런 곳에 혼자 버려두고 갈 수가 있나요? 게다가 이렇게 비가 쏟아지는 날에 말이에요. 매점 직원분이 걱정돼서 다가와서 물어보더라고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누가 마중 나와요? 그래서 아들이 화장실 갔는데 아직 안 와서요 라고 했어요. 차마 버려졌다는 말은 할 수가 없었거든요. 너무 창피하기도 하고 믿기지도 않았고요. 결국 택시를 타고 집에 돌아왔어요. 택시비만 7만 원이 나왔어요. 기사님도 이런 날씨에 혼자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어요? 라며 걱정해 주시더라고요. 그분한테도 차마 진실은 말할 수 없었어요. 집에 들어와서 곧바로 민준이한테 전화를 했어요. 이번에는 받더라고요. 민준아, 엄마가 어디 있는지 알아? 왜 엄마를 두고 갔어? 그랬더니 민준이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엄마, 죄송해요. 급한 일이 생겨서. 예린이가 갑자기 복통을 호소해서 병원에 가야 했어요. 엄마를 두고 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럼 나한테 말을 해야지. 왜 아무 말도 없이 그냥 가버렸어? 얼마나 무서웠는지 알아? 정말 미안해요. 상황이 너무 급해서. 그리고 엄마는 택시 타고 오시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때 뒤에서 예린이 목소리가 들렸어요. 여보, 병원 가야 하니까 전화 빨리 끊어요. 아파 죽겠어요. 그런데 그 목소리가 전혀 아픈 사람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짜증내는 목소리였거든요. 그 순간 확신했어요. 이 사람들이 저를 일부러 버린 거구나. 민준아, 예린이가 정말 아픈 거야? 네, 엄마. 정말 아파서 응급실에 가는 길이에요. 거짓말이었어요. 다음날 확인해 보니까 그날 밤에 예린이 SNS에 친구들과 함께 찍은 사진을 올렸더라고요. 맛있는 음식 먹으면서 웃고 있는 사진이었어요. 어떻게 응급실에 간다던 사람이 그런 사진을 올릴 수가 있어요? 그 다음 주에 민준이가 집에 왔어요.
혼자 왔더라고요. 들어서자마자 무릎을 꿇고 사과했어요. 엄마, 정말 죄송합니다. 예린이가 진짜 아팠어요. 갑자기 배가 너무 아프다고 해서 정신이 없었어요. 민준아, 솔직히 말해봐. 엄마를 일부러 버린 거 아니야? 아니에요. 엄마, 정말 급한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눈을 제대로 못 마주치더라고요. 평생 키운 자식인데 거짓말하는지 안 하는지 어떻게 모르겠어요. 그럼 예린이는 왜 안 왔어? 몸이 괜찮아졌으면 와서 인사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니야? 예린이가 그날 일로 어머님한테 너무 죄송해해요. 면목이 없어서 못 오겠다고 해요. 면목 없기는 뭐가 면목 없어? 정말 아팠다면 어쩔 수 없는 일인데. 그때 민준이가 잠깐 망설이더니 이런 말을 했어요. 엄마, 사실은 예린이가 어머님과 좀 거리를 두고 싶어 해요. 거리를 둔다고? 그게 무슨 뜻이야? 어머님이 너무 자주 연락하신다고 해요. 신혼부부인데 일주일에 몇 번씩 전화하고 집에 와달라고 하니까 부담스럽다고. 그 순간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자주 연락한다고요? 일주일에 전화 두세 번 하고 한 달에 한 번 얼굴 보자고 하는 게 자주 연락하는 거예요? 민준아, 엄마가 언제 그렇게 자주 연락했어? 구체적으로 말해봐. 그게 예를 들면 저희 집에 오셔서 냉장고 정리해 주시고 반찬 가져다 주시고 그런 것들이요. 그게 자주 연락하는 거야? 그게 며느리 챙겨주는 거지. 예린이 입장에서는 자기 영역이 침범받는다고 느낀대요. 이해할 수 없었어요. 시어머니가 며느리 챙겨주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제가 젊었을 때는 시어머님이 뭐라고 하시면 무조건 네, 어머님 했는데 요즘 애들은 다른가 봐요. 그래서 앞으로는 연락을 안 하겠다는 뜻이야. 민준이가 고개를 숙이고 말했어요. 당분간은 저희가 좀 조용히 살고 싶다고 해요. 그날 밤 민준이가 돌아간 후에 혼자 앉아서 생각을 많이 했어요. 정말 제가 너무 자주 연락한 걸까? 돌이켜보니 다른 시어머니들과 비교해서 특별히 과한 건 없었던 것 같은데요. 오히려 요즘 기준으로는 덜 간섭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휴게소에 버린 일은 정말 용서할 수 없었어요. 아무리 며느리가 싫어한다고 해도 그런 식으로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게다가 그렇게 폭우가 내리는 날에 말이에요. 한 달 정도 연락을 끊고 지냈어요. 제가 먼저 전화하면 받긴 하는데 대화가 길어지지 않았어요. 안부 묻고 몸 건강하냐고 묻고 끝이었어요. 전에는 이런저런 일상 얘기도 많이 했는데 말이에요. 그러던 어느 날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제가 시장에 갔는데 아는 아주머니가 저한테 말하는 거예요. 영자야, 내 며느리 참 예쁘더라. 어제 백화점에서 봤는데 남자랑 같이 있던데? 남자요? 우리 민준이 말이에요. 아니야, 모르는 남자였어. 키 크고 잘생긴 남자. 둘이 아주 친해 보이던데 그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설마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아주머니, 정말 확실해요? 예린이 맞아요? 응, 맞아. 나도 결혼식 때 봤으니까 분명해. 그런데 그 남자가 누구냐? 집에 돌아와서 민준이한테 전화했어요. 민준아, 어제 예린이랑 같이 백화점 갔어. 아니요, 저는 야근했어요. 예린이는 회사 동료들이랑 만났다고 했는데요. 회사 동료들이라고 했는데 남자 한 명하고만 있었다는 거예요. 뭔가 수상했어요. 그 다음 주에는 또 다른 이웃에게서 비슷한 얘기를 들었어요. 예린이가 카페에서 남자와 다정하게 얘기하는 모습을 봤다는 거였어요. 그 남자가 예린이 손을 잡고 있었다는 얘기까지 들었어요. 그때부터 정말 불안해졌어요. 혹시 예린이가 바람을 피우는 건 아닐까? 그래서 저를 멀리하려고 하는 건 아닐까?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에 민준이한테서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엄마, 예린이가 임신했어요. 순간 모든 걱정이 사라졌어요. 임신이라니. 그럼 제가 곧 할머니가 되는 거네요. 너무 기뻤어요. 정말이야?
몇 주나 됐어? 8주 정도요. 어제 병원에서 확인했어요. 아이고, 우리 예린이 고생이 많겠다. 엄마가 뭐 도와줄 거 없어? 괜찮아요, 엄마. 예린이가 아직 입덧도 심하지 않고요. 그날 밤에는 정말 잠이 안 왔어요. 너무 기뻐서요. 그동안 예린이가 저를 멀리했던 것도 임신해서 예민했기 때문이 아닐까 싶었어요. 임신하면 감정 기복이 심해진다고 하잖아요. 다음 날 바로 시장에 가서 임산부에게 좋다는 음식들을 잔뜩 샀어요. 미역도 사고, 소고기도 사고, 엽산이 많다는 시금치도 한 알음 샀어요. 들고 가서 예린이 챙겨주려고요. 민준이한테 전화해서 집에 가겠다고 했어요. 엄마, 오지 마세요. 왜? 엄마가 임신 초기에 조심해야 할 것들 알려주고 몸에 좋은 음식도 해주려고 하는데 예린이가 지금 상태가 좀 예민해서요. 외부 사람 만나는 걸 싫어해요. 외부 사람이라고요? 시어머니한테 외부 사람이라고 하다니요. 민준아, 엄마가 언제부터 외부 사람이 됐어? 그게 아니라 예린이가 임신 초기라 너무 예민해져서 그래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할 수 없이 그날은 포기했어요. 대신 음식들을 도시락통에 담아서 민준이한테 전달했어요. 그런데 며칠 후에 민준이가 다시 전화했어요. 엄마, 예린이가 유산됐어요. 뭐라고? 갑자기 출혈이 있어서 병원에 갔는데 아기를 못 지켰어요.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그렇게 기다렸던 손주였는데 언제, 어떻게? 어젯밤에요. 갑자기 배가 아프다고 해서 응급실에 갔는데 지금 예린이는 어떻게 됐어? 괜찮아. 몸은 괜찮은데 정신적 충격이 큰 것 같아요. 아무도 만나려고 하지 않아요. 그럼 엄마라도 가서 위로해줘야지. 안 돼요, 엄마. 예린이가 지금 정말 예민한 상태라서 시어머니 보면 더 스트레스 받을 것 같다고 해요. 시어머니 보면 스트레스 받는다고요? 제가 뭘 잘못했다고 그런 말을 해요. 민준아, 예린이가 정말 그런 말을 했어. 엄마, 사실은 예린이가 어머님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었어요. 그래서 유산이 된 것 같다고. 그 순간 귀가 멍해졌어요. 쟤 때문에 아이가 없어졌다고요? 뭔 소리야? 엄마가 뭘 했다고? 자꾸 연락하시고 계속 만나려고 하시니까 예린이가 부담을 많이 느꼈나 봐요. 그게 스트레스야? 시어머니가 며느리 걱정해 주는 게 어머님은 걱정해 주신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예린이 입장에서는 감시받는다고 느낀대요. 감시라고요? 제가 언제 감시를 했어요? 그냥 안부나 묻고 얼굴이나 보자고 한 게 감시예요. 민준아, 너도 그렇게 생각해? 민준이가 한참 말이 없더니 말했어요. 엄마, 저도 어머님이 조금 과하신 것 같기는 해요. 그 말을 듣고 정말 기가 막혔어요. 평생 키운 자식이 저한테 과하다고 하다니요. 뭐가 과해? 구체적으로 말해봐. 일주일에 몇 번씩 전화하시고 자꾸 집에 오시고 냉장고 뒤져보시고 냉장고 뒤진다고? 엄마가 언제 냉장고를 뒤져봤어? 이것저것 정리해 주시면서 이건 왜 샀느냐? 저건 언제 산 거냐? 물어보시잖아요. 그건 그냥 관심해서 물어본 거였어요. 며느리가 살림을 잘하는지 궁금해서요. 그런데 그걸 뒤진다고 표현하다니요. 그날 밤에 정말 많이 울었어요.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 싶어서요. 평생 남편 뒷바라지하고 자식 키우느라 제 인생을 다 바쳤는데 이제 며느리 하나 얻어서 좀 의지하고 싶었던 것뿐인데요. 그런데 며칠 후에 시장에서 김옥분 아주머니를 만났어요. 김 아주머니는 우리 동네에서 소문을 제일 빨리 아는 사람이에요. 영자야, 너 며느리 유산됐다며? 안 됐다, 정말. 네, 그래요. 많이 속상해해요. 그런데 말이야. 김 아주머니가 주변을 둘러보더니 작은 소리로 말했어요. 너 며느리 진짜 임신한 게 맞았어. 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아는 간호사가 있는데 그 병원 응급실에서 일한다고 하더라고. 그런데 최근에
그런 환자 온 적이 없다는 거야. 순간 머리가 복잡해졌어요. 설마 임신도 거짓말이었다는 건가요? 아주머니, 어느 병원이에요? 강남 성모병원. 내 며느리가 거기 갔다고 했잖아. 집에 돌아와서 바로 민준이한테 전화했어요. 민준아, 예린이 어느 병원에서 치료받았어. 왜요, 엄마? 혹시 병문안이라도 가려고? 아, 벌써 퇴원했어요. 집에서 쉬고 있어요. 어느 병원이었는지만 알려줘. 강남 성모병원이요. 거짓말이었어요. 김 아주머니가 말한 바로 그 병원이었거든요. 그 순간 모든 게 연결됐어요. 임신도 거짓말, 유산도 거짓말. 저를 멀리하기 위한 수작이었던 거예요. 다음 날 용기를 내서 그 병원에 직접 가봤어요. 접수 창구에서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혹시 며칠 전에 박예린 씨라고 유산으로 응급실에 온 환자 있었나요? 죄송하지만 환자 정보는 함부로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제가 시어머니인데 혹시 확인만. 그때 마침 김 아주머니가 말한 그 간호사를 만날 수 있었어요. 조용한 곳에서 사정을 얘기했더니 확인해 주더라고요. 최근 일주일 동안 그런 환자는 없었어요. 그리고 박예린이라는 이름도 기록에 없고요. 완전히 확신했어요. 다 거짓말이었구나. 집에 와서 민준이한테 따져 물었어요. 민준아, 예린이가 정말 임신했었어? 네. 유산도 정말이야? 왜 갑자기 그런 말씀을? 엄마가 직접 병원에 가서 확인해 봤어. 그런 환자는 없었다더라. 그때 민준이가 한참 말이 없더니 결국 털어놨어요. 엄마, 죄송해요. 거짓말이었어요. 뭐가 거짓말이야? 임신이 거짓말이야. 유산이 거짓말이야? 둘 다요. 애초에 임신한 적이 없어요. 그럼 왜 그런 거짓말을 했어? 예린이가 어머님과 거리를 두려고 하는데 자꾸 연락하시고 만나려고 하시니까. 그래서 임시로 그런 핑계를 댄 거예요. 임시로? 그럼 언제까지 속일 생각이 없어? 그냥 어머님이 포기하실 때까지. 그 말을 듣고 정말 기가 막혔어요. 포기하라고요? 며느리와의 관계를 포기하라고요? 민준아, 너 정말 내 아들 맞아? 어떻게 어머니한테 이런 거짓말을 해? 엄마, 정말 미안해요. 하지만 예린이가 너무 힘들어해서. 예린이가 힘들어한다고 어머니를 속여도 돼. 민준이가 또 한참 말이 없더니 말했어요. 엄마, 사실은 예린이가 이혼을 생각하고 있어요. 뭐, 어머님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더 이상 못 살겠다고 해요. 이혼이라고요? 쟤 때문에요? 민준아, 그게 정말이야? 네. 그래서 저도 어머님께 부탁드리는 거예요. 제발 좀 멀리 해주세요. 아니면 제 결혼 생활이 끝나요. 그 말을 듣고 나서 며칠간 정말 고민을 많이 했어요. 쟤 때문에 아들의 결혼 생활이 파탄날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며느리가 원하는 대로 완전히 연을 끊고 살 수도 없고요. 결국 타협안을 제시했어요. 민준아, 그럼 이렇게 하자. 엄마가 연락을 줄일게. 한 달에 한 번만 전화하고 집에도 미리 약속하고 가자. 엄마, 그리고 예린이한테 전해. 시어머니로서 며느리 챙겨주고 싶은 마음이었는데 부담됐다면 미안하다고. 앞으로는 조심하겠다고. 민준이가 안도하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고맙습니다, 엄마. 예린이도 분명 이해할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연락을 줄였어요. 매일 하던 안부 전화도 안 하고 반찬 갖다 주는 것도 그만뒀어요. 궁금해도 참았어요. 어떻게 지내는지, 밥은 잘 먹는지, 건강은 괜찮은지 다 궁금했지만 참았어요. 한 달쯤 지났을까요? 민준이한테 전화했어요. 민준아, 어떻게 지내? 네, 엄마. 잘 지내요. 예린이도 좋아해요. 어머님이 연락 안 하시니까 훨씬 편하다고 해요. 편하다고요. 시어머니가 연락 안 하니까 편하다고요. 그 말이 가슴에 박혔어요. 그래,
잘 됐다. 그럼 이번 주말에 집에 가도 될까? 미리 약속한다고 했잖아. 이번 주말은 좀 안 될 것 같아요. 왜? 예린이 대학 동창들이 놀러 와요. 어머님까지 오시면 너무 복잡할 것 같아서요. 또 핑계더라고요. 그럼 언제 가느냐고 물어봤더니 나중에 연락드릴게요 라고만 했어요. 그 다음 주에도 계속 안 된다고 했어요.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면서요. 결국 2달 동안 한 번도 못 갔어요. 그러던 어느 날, 동네에서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어요. 마트에서 장을 보고 있는데 아는 아주머니가 다가와서 말하는 거예요. 영자야, 너 며느리 이사 간다며. 이사요? 무슨 이사? 너 모르니? 부동산에 매물로 나왔던데. 너희 아들 집 말이야.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이사를 간다고요? 저한테 한마디 얘기도 없이요? 아주머니, 확실한 얘기예요. 응, 내가 직접 봤어. 부동산 앞에 사진 붙어 있더라고. 전세 1억 5천에 나왔던데. 집에 돌아와서 바로 민준이한테 전화했어요. 민준아, 이사 간다는 게 정말이야. 어떻게 아셨어요? 동네에서 다 아는데 엄마만 모르네. 언제부터 계획한 거야? 1달 전부터요. 예린이가 지금 집이 너무 좁다고 해서. 그럼 엄마한테 왜 말 안 했어? 전세금은 어떻게 할 거야? 제가 보증금을 5천만 원 보태줬으니까 당연히 상의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게 예린이가 어머님께 말씀드리면 또 간섭하실까 봐 걱정돼서요. 간섭이라고요? 제 돈이 들어간 집인데 물어보는 게 간섭이에요? 어디로 이사 가는데? 일산이요. 일산. 그럼 여기서 1시간 거리잖아. 왜 그렇게 먼 데로 가? 집값이 싸고. 예린이 회사와도 교통이 편해서요. 거짓말인 걸 알 수 있었어요. 예린이 회사는 강남인데 일산이 더 편할 리가 없잖아요. 민준아, 솔직히 말해. 엄마 때문에 멀리 가는 거지. 한참 말이 없더니 대답했어요. 그런 것도 있어요. 정말 기가 막혔어요. 시어머니 피해서 이사를 가다니요. 전세금은 어떻게 할 거야? 엄마가 보탠 돈은 그건 나중에 다시 말씀드릴게요. 나중에가 아니라 지금 말해. 엄마, 돈 5천만 원 들어갔잖아. 알고 있어요. 그 돈은 꼭 돌려드릴게요. 언제? 시간을 좀 주세요. 그때 뒤에서 예린이 목소리가 들렸어요. 여보, 전화 빨리 끊어. 짐 정리해야 하잖아. 예린이는 제가 전화한 줄도 모르고 있었나 봐요. 예린아. 네? 예린이 목소리가 갑자기 굳어졌어요. 엄마야. 이사 가는 거 축하해. 감사합니다. 새 집에서 행복하게 살아. 그런데 엄마가 보탠 전세금은 언제 돌려줄 수 있어? 그랬더니 예린이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머님, 그건 저희가 빌린 게 아니라 결혼 선물로 주신 거 아니에요? 결혼 선물이라고요? 언제 그런 말을 했어요? 언제 내가 선물이라고 했어? 결혼할 때, 이건 우리 예린이 선물이야 라고 하셨잖아요. 그건 그냥 하는 말이었어요. 물론 당장 돌려달라고 할 생각은 없었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줘버린 것도 아니었거든요. 그래도 이사 갈 때는 미리 얘기해야 하는 거 아니야. 저희 일인데 왜 어머님께 허락받아야 해요? 그 말을 듣고 정말 화가 났어요. 허락이 아니라 예의야. 시어머니한테 인사라도 하고 가는 게. 어머님, 너무 간섭하지 마세요. 저희도 자유롭게 살고 싶어요. 그때 민준이가 전화를 다시 받았어요. 엄마, 죄송해요. 예린이가 요즘 이사 준비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예민해요. 민준아, 너도 그렇게 생각해? 엄마가 간섭한다고? 그게 어머님께서는 챙겨주신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좀 부담스러울 때가 있어요. 그날 밤 정말로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충격적인 일이 벌어났어요. 일주일 후에 민준이가 이사를 갔어요. 인사 한 번 없이 그냥 가버렸더라고요. 새 주소도 안 알려주고요.
전화번호는 그대로인데 주소를 숨기다니 정말 기가 막혔어요. 이사 간 지 사흘 후에 우연히 새 주소를 알게 됐어요. 민준이가 회사에 제출한 주소 변경 신고서를 보증인 서류 때문에 제가 받게 된 거였어요. 일산 신도시 어느 아파트더라고요. 그것도 새 아파트에 전세 2억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이상했어요. 기존 집 전세금이 1억 5천이었는데 5천만 원을 어디서 구했을까요? 궁금해서 그쪽 동네를 한번 가봤어요. 부동산 몇 군데를 둘러보다가 한 곳에서 우연히 정보를 얻었어요. 혹시 최근에 101동 803호에 이사 온 젊은 부부 아세요? 아, 박예린 씨네 말씀이세요? 네, 알죠. 박예린 씨네요. 민준이 이름이 아니라요. 혹시 계약 명의가 어떻게 돼 있어요? 그런 건 말씀드리기 어려운데. 혹시 무슨 관계세요? 시어머니예요. 전세금 일부를 도와준 사람이고요. 아, 그렇다면 박예린 씨 단독 명의로 돼 있어요. 보증금도 박 씨 명의 계좌에서 나왔고요. 단독 명의라고요? 2억을 혼자서 냈다고요? 혹시 남편 분과 같이 온 건 아니고요? 아니요. 박예린 씨 혼자 계약하러 오셔서 혼자 사인하셨어요. 뭔가 이상했어요. 결혼한 부부가 이사를 가면서 아내 혼자 계약한다는 게. 그날 저녁에 민준이한테 전화했어요. 민준아, 새 집 어떠니? 좋아요, 엄마. 넓고 깨끗해서 예린이도 좋아해요. 전세금은 어떻게 마련했어? 5천만 원이 더 필요했을 텐데. 예린이가 자기 적금으로 충당했어요. 적금으로요? 결혼한 지 5년 된 부부가 적금을 5천만 원이나 모을 수 있을까요? 예린이가 적금을 많이 했었구나. 네. 결혼 전부터 차곡차곡 모았대요. 그런데 부동산에서는 예린이 혼자 계약했다고 했어요. 뭔가 이상했어요. 이틀 후에 더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동네 슈퍼 할머니가 제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자야, 너 며느리 어제 봤는데 남자랑 같이 있더라. 그것도 아주 다정하게. 남자요? 우리 민준이 말이에요. 아니야, 다른 남자. 키 크고 양복 입은 남자. 카페에서 손도 잡고 있고 그러던데. 또 그 얘기였어요. 몇 달 전에도 그런 소문이 있었는데. 혹시 얼굴을 자세히 봤어요? 멀리서 봐서 자세히는 못 봤는데 확실히 너희 아들은 아니야. 우리 민준이보다 키도 크고 체격도 좋더라. 그날 밤에 곰곰 생각해봤어요. 예린이가 다른 남자와 자주 목격되고 갑자기 5천만 원이라는 큰 돈을 구하고 심지어 집 명의까지 자기 이름으로 했다고요. 뭔가 수상했어요. 다음 날 용기를 내서 일산에 있는 새 집에 찾아갔어요. 미리 연락하면 또 안 된다고 할 것 같아서 그냥 갔어요. 초인종을 눌렀는데 예린이가 나왔어요. 어머님, 어떻게 여기를? 새 집 구경하러 왔어. 들어가도 될까? 예린이가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지금은 좀 정리가 안 돼서요. 괜찮아. 엄마가 뭐 대단한 거 보려는 것도 아니고. 정말 안 돼요. 다음에 오세요. 그런데 그때 안에서 남자 목소리가 들렸어요. 예린아, 누구야? 민준이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더 굵고 낮은 목소리였어요. 어머님, 죄송하지만 정말 다음에 오세요. 예린이가 황급히 문을 닫으려고 했어요. 그때 제가 발로 문을 막았어요. 잠깐, 안에 누가 있어? 민준이야? 네, 민준이 오빠예요. 거짓말이었어요. 분명히 다른 남자 목소리였거든요. 그럼 민준이 좀 불러봐. 지금 샤워 중이에요. 그때 또 안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예린아, 이거 어디다 둘까? 분명히 민준이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예린아, 안에 누가 있는 거야? 솔직히 말해. 예린이가 얼굴이 하얘졌어요. 어머님, 제발 가주세요.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안 돼. 지금 당장 문 열어. 그때 안에서 남자가 나왔어요.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정말 키 크고 잘생긴 남자였어요. 그 남자가 저를 보더니 당당하게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정훈이라고 합니다. 당신은 누구세요? 예린이의 친구입니다. 친구라고요? 남자친구가 여자 집에 있다고요? 민준이는 어디 있어요? 예린이와 이정훈이 서로 눈짓을 주고받았어요. 어머님, 사실은 예린이가 말을 시작하려다가 멈췄어요. 사실은 뭐야? 이정훈이 나서서 말했어요. 어머님, 제가 설명드릴게요. 예린이와 저는 사귀고 있습니다. 사귄다고요? 그럼 민준이는? 예린이는 민준이 아내잖아. 저희가 이혼했습니다. 이혼이라고요? 언제요? 언제 이혼했어? 민준이는 뭐라고 해? 그때 예린이가 말했어요. 어머님, 저희 2달 전에 협의 이혼했어요. 민준이 오빠도 동의했고요. 그럼 민준이는 지금 어디 있어? 오빠는 혼자 살고 있어요. 순간 머리가 복잡해졌어요. 그럼 민준이는 왜 저한테 아무 말 안 했을까요? 이혼한 걸 숨기고 있었던 거예요. 그럼 이 집은 제 이름으로 계약한 집이에요. 정훈이와 같이 살고 있어요. 전세금은 어디서 났어? 이정훈이 대답했어요. 제가 냈습니다. 예린이를 위해서요. 그 순간 모든 게 이해됐어요. 예린이가 몇 달 전부터 다른 남자와 만나고 있었던 거구나. 그래서 저를 멀리하려고 했던 거구나. 예린아, 그럼 임신 얘기도, 유산 얘기도 다 거짓말이었던 거야? 네, 죄송해요. 휴게소에 버린 것도 일부러였고, 예린이가 고개를 숙였어요. 저 때문이었어요. 어머님이 자꾸 연락하시니까 너무 부담스러워서 민준이 오빠한테 그냥 멀리해 달라고 부탁했어요. 정말 기가 막혔어요. 그럼 제가 며느리 때문에 그런 수모를 당한 거였어요. 민준이가 지금 어디 살아? 오피스텔에서 혼자 살고 있어요. 주소 알려줘. 어머님, 주소 알려달라고. 할 수 없이 예린이가 주소를 알려줬어요. 바로 그곳으로 가려고 하는데 이정훈이 말했어요. 어머님, 혹시 민준이 씨한테 가시거든 너무 화내지 마세요. 민준이 씨도 많이 힘들어했어요. 당신이 뭘 안다고 그런 소리를 해. 예린이한테서 들었습니다. 민준이 씨가 어머님께 어떻게 말씀드릴지 몰라서 계속 고민하고 있다고. 바로 민준이가 살고 있다는 오피스텔로 갔어요. 작고 허름한 원룸이었어요. 초인종을 눌렀더니 민준이가 나왔어요. 엄마, 어떻게 여기를? 얼굴이 많이 야윈 것 같았어요. 그리고 뭔가 죄송해하는 표정이었어요. 들어가자. 방 안은 정말 좁고 어수선했어요. 옷가지들이 여기저기 널려 있고 라면 용기들도 쌓여 있었어요. 민준아, 이혼했다는 게 정말이야? 민준이가 한참 말이 없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2달 전에 했어요. 왜 엄마한테 말 안 했어?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몰라서. 예린이가 바람 폈다는 것도 알고 있었어? 네, 알고 있었어요. 언제부터? 작년부터요. 어머님이 휴게소 일로 추궁하실 때쯤에 알았어요. 그럼 그때부터 알고 있었다는 거네요. 왜 참았어? 왜 이혼 안 했어? 사랑했으니까요. 그리고 혹시 돌아올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나한테 거짓말까지 한 거야? 임신했다고, 유산했다고? 예린이가 부탁해서요. 어머님이 자꾸 연락하시면 그 남자가 질투해서 더 복잡해진다고.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민준아, 너 정말 내 아들 맞아? 어떻게 어머니를 그렇게 속일 수 있어? 민준이가 바닥에 무릎을 꿇었어요. 엄마, 정말 죄송합니다.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몰라서. 그래서 계속 숨길 생각이었어. 아니요. 언젠가는 말씀드리려고 했어요. 언제? 내가 죽을 때. 그때 민준이가 눈물을 흘렸어요. 엄마, 정말 미안해요. 제가 너무 바보 같았어요. 예린이한테 휘둘린 거예요.
그 여자가 다른 남자와 사는 집 전세금으로 내 돈 5천만 원이 들어갔다는 거 알아? 네. 그것도 죄송해요. 꼭 돌려드릴게요. 어떻게 돌려줄 거야? 너 지금 이 꼴인데? 민준이가 더 크게 울었어요. 제가 열심히 일해서 꼭 갚을게요. 몇 년이 걸려도 꼭 갚겠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정말 많은 생각을 했어요. 분노도 컸지만 한편으로는 민준이가 불쌍하기도 했어요. 아내한테 배신당하고 혼자 그런 좁은 방에서 살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 다음 날 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어요. 시장에 갔는데 김옥분 아주머니가 또 다가와서 말하는 거예요. 영자야, 너 며느리 진짜 가관이다. 왜요? 내가 어제 백화점 갔다가 봤는데 그 이정훈이라는 남자랑 같이 있는데 임신한 것 같더라고. 임신이라고요? 응. 배가 좀 나와 보였어. 그리고 둘이 베이비 용품 코너에서 이것저것 보고 있더라고.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설마 임신했다는 건가요? 아주머니, 정확해요. 내가 가까이서 봤는데 분명히 임신한 것 같았어. 그 남자가 배를 만지면서 우리 아기라고 하는 소리도 들렸고 집에 와서 바로 민준이한테 전화했어요. 민준아, 예린이가 임신했다는 소문이 있는데 정말이야?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럼 그 아이가 누구 아이야? 이정훈이 아이일 거예요. 언제부터 사귀었길래 벌써 임신까지? 작년부터요. 거의 1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럼 결혼 생활 내내 바람을 피운 거네요. 그걸 알면서도 왜 이혼 안 했어? 혹시 마음을 돌릴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바보 같은 소리 하지 마. 다른 남자 아이를 가진 여자가 마음을 돌려? 그때 문득 생각이 났어요. 예린이가 몇 달 전에 유산했다고 거짓말했을 때 혹시 정말로 임신을 했었던 건 아닐까요? 그런데 그 아이가 민준이 아이가 아니라 이정훈이 아이였을 수도 있고요. 민준아, 혹시 작년에 예린이가 정말로 임신한 적 있었어? 있었어요. 정말이야? 네. 그런데 진짜 유산됐어요. 그 아이가 누구 아이였는지 알아? 민준이가 한참 말이 없더니 대답했어요. 확실하지는 않지만 아마 이정훈이 아이였을 거예요. 그럼 그때 나한테 스트레스 때문에 유산됐다고 한 건 예린이가 어머님이 스트레스를 줘서 그랬다고 하면 더 멀리할 거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정말 기가 막혔어요. 바람 펴서 생긴 아이가 유산된 걸 제 탓으로 돌렸다니요. 민준아, 너 정말 바보구나. 그런 여자한테 왜 그렇게 매달렸어? 사랑했으니까요. 그리고 어머님이 그렇게 좋아하셔서. 내가 언제 좋아했어? 나중에 알고 보니까 다 가식이었잖아. 그때 민준이가 이상한 말을 했어요. 엄마, 사실 예린이가 처음부터 어머님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뭐, 결혼 전부터요. 시어머니가 너무 끈적거릴 것 같다고 했어요. 끈적거린다고요? 그럼 처음에 왜 그렇게 좋은 척했어? 결혼하기 위해서요. 어머님이 싫어하시면 결혼이 어려우니까. 모든 게 다 연기였다는 거네요. 처음부터 끝까지요. 그럼 나한테 받은 결혼 선물이며 전세금이며 다 계산하고 받은 거네? 그런 것 같아요. 그 순간 정말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저를 완전히 호구로 본 거였어요. 민준아, 이제 어떻게 할 거야? 모르겠어요, 엄마. 정말 모르겠어요. 그 여자한테서 받은 거 다 돌려받을 거야? 어떡해요? 이미 다른 남자와 살고 있는데 법적으로 받을 수 있어. 사기죄야, 이건. 그날 밤, 저는 중대한 결심을 했어요.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다음 날 바로 변호사 사무실에 갔어요. 상황을 자세히 설명하고 법적 조치가 가능한지 물어봤어요. 결혼 당시부터 속일 의도가 있었다면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고요. 그럼 돈을 돌려받을 수 있어요? 증거가 있다면 가능합니다. 하지만 증거를 수집하는 게 중요해요. 변호사가 몇 가지 방법을 알려줬어요. 그 중에서
가장 확실한 건 예린이와 이정훈이 언제부터 만났는지 증명하는 거였어요. 집에 와서 민준이한테 전화했어요. 민준아, 예린이가 이정훈이랑 언제부터 만났는지 정확히 알아? 작년 3월쯤부터인 것 같아요. 어떻게 알았어? 예린이 휴대폰에서 문자를 봤어요. 그 문자 아직 있어? 아니요. 삭제했어요. 다른 증거는 없어? 글쎄요. 아, 예린이가 그 남자한테 선물 받은 목걸이가 있어요. 결혼 기념일에 제가 준 건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 남자한테 받은 거더라고요. 그 목걸이 어디 있어? 예린이가 가져갔을 거예요. 그때 문득 생각이 났어요. 예린이 SNS 계정이요. 거기에 뭔가 단서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날 밤 예린이 SNS를 꼼꼼히 살펴봤어요. 다행히 공개 계정이었거든요. 사진들을 하나씩 보다가 발견했어요. 작년 5월에 올린 사진이었는데 남자 손이 나온 사진이 있었어요. 고급 레스토랑에서 찍은 것 같았는데 민준이 손이 아니었어요. 민준이는 시계를 차지 않는데 그 사진 속 남자는 비싼 시계를 차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작년 7월에는 생일 선물 고마워요라는 글과 함께 목걸이 사진이 있었어요. 민준이 생일은 9월인데 7월에 생일 선물이라고 했으니 다른 남자한테 받은 게 분명했어요. 더 찾아보니까 결정적인 증거가 있었어요. 작년 9월 추석 연휴 때 제주도 여행 사진이 있었는데 배경에 남자 그림자가 찍혀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민준이는 감기로 집에서 누워 있었거든요. 저도 그때 문병을 갔었으니까 확실해요. 모든 퍼즐이 맞춰졌어요. 예린이는 결혼 직후부터 바람을 피우고 있었던 거예요. 다음 날 변호사한테 이 증거들을 가져갔어요.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사기죄 고발과 손해배상 청구 모두 가능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해요? 먼저 내용 증명을 보내서 합의를 유도해보고 응하지 않으면 법적 절차를 밟겠습니다. 그때 생각지도 못한 전화가 왔습니다. 그 전화는 이정훈한테서 온 거였어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저 이정훈입니다. 당신이 왜 내 번호를 알아서 전화해? 예린이한테 들었습니다. 어머님이 변호사와 상담하셨다면서요? 이미 소문이 났나 보네요. 그래서 한번 만나서 얘기할 수 있을까요? 서로 피곤하게 법정까지 갈 필요는 없지 않을까 해서요. 만날 것도 없어. 내 돈 돌려주면 돼. 그 부분도 포함해서 얘기하고 싶습니다. 내일 2시에 역 앞 카페에서 만날 수 있을까요? 뭔가 꿍꿍이가 있는 것 같았지만 일단 만나보기로 했어요. 다음 날 약속 장소에 갔는데 이정훈이 혼자 와 있더라고요. 예린이는 집에서 쉬고 있어요. 임신 초기라 컨디션이 안 좋아서요. 할 얘기만 해. 이정훈이 봉투 하나를 꺼냈어요. 5천만 원입니다. 전세금으로 들어간 돈이죠? 이게 다야? 네. 그리고 죄송하다는 말씀 전해달라고 예린이가 부탁했습니다. 죄송하긴 뭐가 죄송해? 처음부터 계획한 일이었잖아. 그게 처음에는 정말 민준이 씨와 잘 살려고 했어요. 거짓말하지 마. 결혼 전부터 당신과 만났으면서 이정훈이 당황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어떻게? SNS 다 봤어. 증거는 충분해. 어머님, 제발 조용히 넘어가 주시면 안 될까요? 예린이가 임신한 상태라서. 조용히 넘어가라고? 내가 얼마나 당했는데? 그때 이정훈이 좀 더 구체적인 제안을 했어요. 5천만 원 말고 더 드릴게요. 1억 어떠세요? 1억? 네. 대신 이 일을 더 이상 문제 삼지 마시고. 당신이 그렇게 돈이 많아, 제가 사업을 하고 있어서요. 뭔가 수상했어요. 이제 겨우 30대 중반인데 그렇게 큰 돈을 쉽게 내놓다니요. 무슨 사업해? IT 관련 사업이요. 대충 둘러대는 느낌이었어요. 1억은 좋지만 조건이 있어. 무슨 조건이요? 예린이가 직접 와서 사과해. 그리고 그동안 나한테 한 짓들 다 인정하고. 이정훈이 난색을 표했어요. 그건
예린이가 힘들어할 것 같은데요. 힘들기는 뭐가 힘들어? 잘못한 사람이 사과하는 게 당연하지. 알겠습니다. 예린이한테 전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틀이 지나도 연락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먼저 전화했어요. 어떻게 됐어? 예린이가 지금 몸 상태가 안 좋아서 밖에 나오기 힘들다고 해요. 그럼 집으로 갈게. 그건 좀. 결국 저쪽에서 먼저 연락이 왔어요. 예린이한테서였어요. 어머님, 집에 오시면 안 될까요? 제가 직접 사과드릴게요. 드디어 항복했나 보네요. 약속한 날 예린이 집에 갔어요. 이정훈도 옆에 있었고요. 예린이 배가 정말 많이 나와 있었어요. 어머님, 죄송합니다. 예린이가 고개를 숙이고 사과했어요. 뭐가 죄송해? 구체적으로 말해봐. 처음부터 진심이 아니었어요. 결혼도 그냥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서였고요. 나한테 받은 돈은 계산하고 받았어요. 죄송합니다. 휴게소에 버린 것도 일부러고, 네. 어머님을 피하고 싶어서요. 임신, 유산 얘기도 다 거짓말이고, 네. 정말 죄송합니다. 다 인정하니까 오히려 마음이 후련했어요. 그럼 민준이한테도 사과해야지. 네. 기회가 되면 지금 당장 전화해서 사과해. 예린이가 떨리는 손으로 민준이한테 전화했어요. 오빠. 나야. 정말 죄송해요. 그동안 미안했어요. 민준이가 뭐라고 했는지는 들리지 않았지만 예린이가 계속 우는 소리만 났어요. 네. 알았어요. 행복하게 살아요. 전화를 끊고 나서 예린이가 저한테 말했어요. 어머님, 이제 됐나요? 응. 그리고 앞으로 민준이한테 연락하지 마. 당신들 인생이랑 우리 인생이랑 완전히 갈라지는 거야. 네. 알겠습니다. 이정훈이 약속했던 1억 원을 건네줬어요. 생각보다 쉽게 끝났어요. 그날 밤 민준이한테 전화했어요. 민준아, 예린이한테서 전화 왔지. 네, 엄마. 사과한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마음 정리됐어? 네. 이제 정말 끝난 것 같아요. 그럼 다시 집으로 와라. 혼자 그런 데서 살지 말고. 엄마가 혼자 사는 것도 외롭고, 너도 혼자 살기 힘들잖아. 같이 살자. 민준이가 한참 뒤에 대답했어요. 네, 고맙습니다. 그 다음 주에 민준이가 집으로 돌아왔어요. 5년 만에 다시 모자가 한 집에서 살게 된 거예요. 처음 며칠은 서로 어색했어요. 민준이도 죄송한 마음에 눈치를 보고 저도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몰라서요. 그런데 일주일쯤 지나니까 서서히 원래대로 돌아가더라고요. 민준이가 아침에 일어나서 엄마, 안녕히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저녁에 돌아와서 다녀왔습니다 하고 그런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랐어요. 예린이한테서 받은 1억 원으로는 작은 식당을 차렸어요. 영잔의 백반집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민준이가 엄마 이름을 걸고 장사하면 더 정성껏 하게 될 거예요 라고 해서요. 식당 일이 생각보다 재미있었어요. 손님들이 사장님, 밥이 정말 맛있어요 라고 할 때마다 기분이 좋았어요. 예린이한테 당한 상처도 조금씩 아물어가는 느낌이었어요. 민준이도 좋은 사람을 만났어요. 같은 회사에 다니는 선배인데 이혼 경험이 있다 보니 민준이를 잘 이해해 주더라고요. 나이도 민준이보다 3살 많고요. 엄마, 이번에는 정말 좋은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 엄마도 한번 봐야겠다. 네. 다음 주말에 모셔올게요. 그 언니를 만나봤는데 정말 착하고 현실적인 사람이더라고요. 예린이처럼 가식적이지도 않고 저한테도 자연스럽게 대해줬어요. 어머님, 민준이가 정말 효자예요. 어머님 얘기를 항상 해요. 우리 민준이가요? 네. 어머님이 혼자 계신다고 걱정도 많이 하고 맛있는 거 있으면 항상 어머님 먼저 생각해요. 그 말을 듣고 정말 뭉클했어요. 그동안 민준이가
저를 소홀히 한 게 다 예린이 때문이었구나 싶었어요. 6개월 후에 민준이가 재혼했어요. 조용하게 가족끼리만 모여서 식사하는 걸로요. 이번에는 정말 마음에 드는 며느리를 얻었어요. 새 며느리 은정이는 정말 달랐어요. 첫날부터 어머님, 제가 부족하지만 잘 부탁드려요 라고 진심으로 인사하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행동으로 보여줬어요. 주말마다 와서 청소도 도와주고 제가 아플 때는 병원까지 모셔다 주고요. 어머님이 계셔서 저도 든든해요. 친정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셔서 은정이는 어릴 때 어머니를 여인 아이였어요. 그래서인지 저를 정말 친어머니처럼 따랐어요. 1년 후에는 손주도 생겼어요. 정말 예쁜 딸이었어요. 민준이가 엄마, 이름을 지어주세요 라고 해서 소희라고 지었어요. 작은 희망이라는 뜻으로요. 소희를 처음 안았을 때의 그 느낌을 잊을 수가 없어요. 아, 이것 때문에 그 모든 일들을 겪었구나 싶었어요. 예린이가 있었다면 이런 행복은 없었을 거예요. 지금 소희가 3살이 됐어요. 할머니를 할미라고 부르는데 그 소리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음악 같아요. 요즘 가끔 예린이 생각이 나요. 그 아이는 어떻게 살고 있을까? 이정훈이랑 잘 살고 있을까? 궁금하긴 하지만 굳이 알고 싶지는 않아요. 이제는 정말 남남이니까요. 그 사람들 때문에 힘들었던 시간들도 이제는 감사해요. 그런 일이 없었다면 민준이의 진짜 마음을 알 수도 없었을 테고 은정이 같은 좋은 며느리도 만나지 못했을 테니까요. 그리고 저도 많이 배웠어요. 며느리에게 잘해주는 것과 간섭하는 것의 차이를요. 은정이한테는 적당한 거리를 두면서도 따뜻하게 대해주려고 노력해요. 서로 부담스럽지 않으면서도 가족의 정을 느낄 수 있도록요. 제가 지켜야 할 건 원망이 아니라 지금의 이 소중한 일상인 것 같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손주 밥 먹이고 며느리와 함께 시장 보러 가고 저녁에는 온 가족이 둘러앉아 밥 먹는 이런 평범한 하루하루 말이에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진짜 가족은 혈연이 아니라 진심으로 이어지는 거라는 거요. 그리고 때로는 끔찍한 일들이 더 큰 행복을 가져다 주기도 한다는 거요. 지금 제 곁에는 진짜 가족들이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